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4천선이 무너지면서 3,889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주동원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고란 경제전문기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순식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4천을 붕괴되더니 이제 3,900, 이제 3,889까지 내려왔습니다. 고기자. 네, 지금 현재 3,870선까지 내려왔고요. 네. 퍼센트 기준으로 보자면 6% 넘게 밀렸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어제는 좀 선방했었는데 역시 6%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요, 이 사이드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의 선물 가격이 5% 이상 하락해서 1분 이상 지속이 되면 선물과 현물 매매를 5분간 정지시킵니다. 네. 이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너무 가격이 빠지다 보면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가지고 그냥 내동 매매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잠시 매매를 멈추고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잠깐 취지로 해서 스톱시키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5분 이후에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사이드카는 하루에 한 번만 발동될 수 있고요. 사이드카가 언제 나왔냐 보자면 4월 7일에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좋은 일로 나왔습니다. 매수 사이드카. 아. 너무 많이 급등을 하니까 이제 잠시 좀 쉬어라. 쉬어라라고 하는데 오늘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지금 다시 더 떨어지는 거군요. 지금 네, 6%, 맞습니다. 6% 가까이 떨어지네요. 지금 또 떨어져가지고요. 3,871로 지금 찍힙니다. 네, 지금은 이게 확인할 때마다 지수가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까지 순식간에 내려갈 수도 있는 건가요? 사실 어제 하락은요, 사실 외국인이 2조 2천억 원치를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코스피가 상승을 했던 그 궤적을 보자면요, 외국인 매수세가 아주 한 몫을 톡톡히 했습니다.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3천에서 4천 갈 때 반도체 중심으로 무섭게 사들였거든요.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근데 이제 어제 외국인이 왜 팔았을까를 보자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외국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왔습니다.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시장에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차익 실현 매물이긴 한데 규모가 2조 2천억입니다. 이게 찾아보니까요, 2000년 이후 외국인 하루에 외국인 역대 순매도 가운데 5위를 기록했더라고요. 아하, 2000년 이후 외국인의 네네. 순매도 규모 중에서 역대 5위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판 외국인의 네. 순매도 규모가? 이게 차익 실현이라고는 하지만 아. 이게 너무 조금 물량이 컸던 부분이 있어서 어제 하락했는데, 그럼 오늘은 왜 더 빠지냐라고 네. 보자면요, 사실 이제 우리 증시가 좀 미국의 증시, 특히 이제 나스닥을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제 나스닥에서 갑자기 AI 버블론에 대한 경계감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요,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AI 버블이다라고 하는데 실적이 받쳐주니까 이건 닷컴 버블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조정을 받다가 올리고 조정을 받다가 올리고 이런 과정을 반복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앞서 FOMC에서도 기자 질문에 AI가 버블이라고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파월 의장 역시 AI는 버블이 아닌 것 같다, 과거와는 다른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이른바 트리거를 당긴 건 사실 팔란티어였습니다. 팔란티어라는 회사. 네, 팔란티어 회사가 대표적인 이제 AI 소프트웨어 회사고요. 네. 팔란티어 기업의 그 어떤 고평가를 의미하는 수치 중에 이제 퍼라는 게 있죠. 네. 이 퍼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역사상 가장 높은 퍼다. 테슬라보다도 퍼가 높다. 그러니까 현재 만들고 있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라는 AI AI 회사. 기업의 예. 주가가 기업 가치보다 더 많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 고평가를 이런 받고 평가를 있는 거죠. 받았거든요. 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서학개미 분들도 많이 투자하는 네. 종목이라 아실 텐데요. 그러면서 팔란티어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나쁘진 않았는데 그 실적에 비해서 현재 주가가 너무 고평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증시 속설이 있는데요. 악재는 어깨 동무를 하고 온다고 갑자기 어디 숨어있던 악재가 한꺼번에 등장하는 듯한 느낌을 어제 네, 시장에서 그 하나만은 줬습니다. 아니었다. 네. 네. 이게 또 이제 마이클 버리라고요. 빅쇼트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2008년 그 서프라임 모기지를 예측을 하고서 공매도를 해서 굉장히 큰 돈을 번 사람인데요. 이분이 갑자기 며칠 전에 X에다가 게시글 올렸습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비이성적이다. 이럴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대응이다. 라는 이제 글을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13F라고 해가지고 네. 일정 규모의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들이 SEC에다가 우리가 뭐뭐뭐 투자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그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그 보고서 이제 마감일이었는데 그 마이클 버리의 운용사가 13F 보고서를 공개했더니 그 66% 정도를 전체 자산에 그 아까 말씀드린 팔란티어 그 네. 해당 종목에 대한 숏을 들고 있었습니다. 매도를 공매도 한 거, 포지션을요. 공매도를 하군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맞물리면서 팔란티어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이러면서 AI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인식이 퍼지면서 이른바 AI 관련된 기업들 주가도 뭐 팔란티어만큼은 아니지만 같이 떨어지면서 AI 주가가 일제히 밀리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2% 넘게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서 지금까지 3천에서 4천을 이끌어왔던 건 뭐니 해도 반도체죠. 네. 반도체는 핵심이 뭐였습니까? 반도체가 가는 이유가 AI. 그런데 AI 버블론이 미국에서 터졌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갑자기 이거 괜찮아? 라는 이제 위기감이 확산됐던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매도세까지 겹치면서 지금도 현재 10시 기준으로 외국인이 5천억 이상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앞으로 차후에 이제 규모가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간 보이지 않던 악재가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 우리 그간 잘 달려왔던 코스피마저 크게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는 악재들이 한꺼번에 등장을 했고 우리 증시는 지금 미국 증시 영향까지 받으면서 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불과 이틀 전 얘기입니다. 4,221까지 올랐던 사상 최고치였는데요. 지금은 3,889. 그래도 살짝 조금 그래도 안정을 찾는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마이너스 5.65%를 기록 중인 상황입니다.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나라 뭐 미국 증시, 나스닥 아까 고 기자가 말한 대로 나스닥 증시에서 이미 AI 버블론이 다시 한번 불지펴지면서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그러면서 외국인들도 팔고 그래서 우리나라 바로 직격탄으로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다 이렇게 뭐 한마디로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고란 기자님께서 뭐 워낙 훌륭하게 그 분석을 해주셨기 네. 때문에 뭐 제가 더 할 말이 없을 정도이기는 한데 어제 저희 동료 교수들하고도 요새 뭐 주가 때문에 네. 주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했더니 재무 쪽에 있는 교수님이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이렇게 그림이 사실 분석할 필요도 없는 차트거든요. 이렇게 그냥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상황이면 네. 이거는 비정상이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다. 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재무 담당 교수가 네. 비관론자는 돈을 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게 상당히 그 위험해 보이는 이미 그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게 악재가 생기면은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최근에 마련이 됐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 이제 과거의 그림들을 보면,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미국의 주택 가격을 보면, 그리고 또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그 우리나라의 그 과잉 투자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그게 사전적으로 보면은 경제가 되게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사후적으로 보면은 야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으니까 이게 실질 가치와 명목 가치가 떨어지면서 버블이 발생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는 보면은 뭐 과거와 비교해서도 너무나 가파르게 올랐었기 때문에 좀 과잉 너무 많이 과열되었었던 올라서 상황이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어제 이렇게 좀 하락하는 것은 뭐 이제 좀 장기적으로 좀 주식 시장이 견고하게 좀 상승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AI 버블론 얘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사실 이 상승장을 밑에서 뭐 동력이 됐던 건 사실 그렇죠. AI였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버블론이 뉴욕 증시,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그거는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최근에 그 외국 언론 중에 프로젝트 신디케이트라고 그 기사들을 이렇게 좀 보니까 AI 관련해 가지고 논쟁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AI가 버블이고 뭐 이것 때문에 그 금융 위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비관적인 의견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그게 과하다 보세요? 아니면 좀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왔었던 거는 이 버블 쪽에 투자를 할 때 이제 결국은 금융위기는 기술 쪽에서 뭐 거품이 꺼진다고 온다기보다는 그쪽에 투자하는 돈이 차입을 통해서 신용 확대를 통해서 오면은 그게 금융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면 뮤추얼 펀드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쪽으로 투자를 하면서 차입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걸 비관적으로 좀 본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 좀 덜 비관적으로 본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AI가 버블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터지기보다는 사실은 닷컴도 2000년대에 버블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뒤에는 급격한 그 하락보다는 이제 리세션으로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AI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꺼진다 그래서 바로 그게 뭐 물론 1930년대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차입이나 이런 게 연결돼 있었던 것이고 이 닷컴 버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 신용 확대에 의한 버블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근에 AI 관련된 이 과잉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닷컴 버블이 꺼지는 형태, 그래서 이렇게 좀 천천히 꺼지는 형태의 그 버블이 이제 그 붕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사실 4,000포인트가 4,000이 넘으면서 사실 개미 투자자들이 또 많이 들어간 걸로 보이거든요. 그게 제일 조금 아쉬운 안타까운 부분이긴 네. 한데요. 언제나 이제 그 바닥에서 밀어 올리는 거는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고 고점에서 터질 때는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는 거고 사실 매수 매도가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그럼 외국인의 매도를 받아내는 게 누구냐라고 보면 어제 기관도 팔았거든요. 그럼 다 그걸 개인이 받았습니다. 이른바 이제 포모라고 하죠. 야, 현금 들고 있다가 나 진짜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냐라는 포모가 이른바 이제 그 앞서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스피, 최근 들어 이제 이번 정부가 또 코스피 5천을 또 공약으로 내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반신반의하던 개인 투자자들도 진짜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이제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세상이 오나 보다라고 하면서 포모에 휩싸여가지고 최근에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 벌써 손실 구간에 들어가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서서 뭐 저점에 들어가신 분들이야 지금 아직까지 좀 편안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핵심은 그겁니다. 이게 조정인지 아니면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인지 일단 뭐 저도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시장을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정이다. 어쨌든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가격이 비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비싸다라는 건데 이걸 하락의 본격적인 신호로 보지 않는 이유는 아까 AI 버블론 말씀을 드렸는데 닷컴 버블 때와는 다른 게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제가 그래서 확인해 봤어요. 지금 이제 다른 실적들이 막 빅테크 실적이 지난주에 거의 대부분 나왔었거든요. 네. 안 나온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가? 엔비디아. 아, 그래서 엔비디아 말로 실적이 실적으로 증명해 주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일이 11월 19일입니다. 그걸 앞두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오면 이 AI 버블론에 대해서 약간 뭔가 버블 아니다. 정말 실적이 받쳐주는 거다라고 하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좀 지켜봐야 되는 네,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AI 버블론과 함께 이 버블을 지탱해 주는 건 사실 유동성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시장은 모두가 금리를 12월에 내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에 한 번 내리고 12월에 내리고. 그래서 이제 CME 페드와치라고 해서요. 시장이 향후 금리를 어떻게 예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에서요. FOMC 이전만 해도 12월에도 내릴 거야 라고 하는 예상이 9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FOMC 때 기자들이 물었죠. 12월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이 모두 다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안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연준 위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CME 페드와치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60%대로 훅 떨어졌어요. 12월에 안 내릴 수도 있는 거네? 라고 하면서 지금 파월 의장이 보기에 고용 위험은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아직도 이제 인플레를 봐야 되고 또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게 뭐냐면 안개 속에서는 속도를 늦춰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셧다운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할 때 참고할 만한 지표가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연준이 섣불리 움직여서 이른바 금리를 또 내리면 지금 연준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산 가격이 지금 너무 버블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상황도 괜찮고 그런데 여기서 또 금리를 내려주면 물가만 오르고 자산 가격 버블만 오르면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연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셧다운 상황에서 지표가 안 나오는데 지금 그 연준이 이런 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셧다운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장 셧다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연준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 가운데 유동성 측면에서도 이제 QT라고 해서요.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걸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좀 빨아들이는 조치를 연준이 취해왔었던 거거든요. 코로나 때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종료를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연준이 FOMC에서 12월 1일부터 할 거야. 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보다 더 늦어진 QT 종료 시점. 그 가운데 은행들의 유동성이 말라간다라는 지표들이 여기저기서 관찰이 되고 있어요. 시장의 유동성은 말라가는데 AI 버블론까지 펼쳐지니까 시장이 이제 패닉에 휩싸인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조정인지 본격적인 하락인지는 이제 말씀드린 엔비디아가 실적으로 증명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연준이 다시 유동성을 좀 풀어주는 쪽의 조치들, 스텔스 QE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조용히 양적 이제 완화를 하거나 아니면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거나 하는 식의 발언들이 나와주면 시장이 조금 진정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엔비디아와
금리 네, 이슈 맞습니다. 두 가지를 봐야 되겠군요. 미국은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다시 돌아오죠. 삼성전자 지금 6% 넘게 10만 전자 아래로 내려갔어요. SK 하이닉스도 7% 넘게 하락을 했고요.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들도 미국 따라갑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미국을 봐야 그렇지만 되나요? 미국을 봐야 됩니다. 사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모두 매출처가 다 미국의 빅테크들이잖아요. 특히나 뭐 엔비디아라고 그냥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 같은 테슬라도 있고요. 미국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들 기업의 주가도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유동성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얘기가 조금 좀 안 좋은 얘기지만 한국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ATM 머신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어떤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레버리지를 축소시켜야 된다거나 이럴 때 가장 현금화를 쉽게 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한국 시장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바로 팔아서 외환으로 달러로 바꿔가지고 들고 나갈 수 있는 시장이 한국 시장이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에서의 유동성 문제가 없어야지 국내 증시를 팔아가지고 돈을 빼가는 일이 없어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증시 역시나 미국 증시를 증시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주식뿐 아니라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보니까 코인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더니 비트코인은 10만 달러가 붕괴했고요. 뭐 이더리움도 아침에 10% 급락. 여기는 또 왜 이렇게 사실 안 좋은 그래서 주식 시장에 약간 좀 위기를 감지하신 분들은 코인 시장 봐라. 저기 벌써 저렇게 흔들린다. 먼저인가요? 사실, 예, 코인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근데 어떻게 보자면 약간 선행지표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면서 나스닥이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10만 달러가 붕괴되긴 했지만 코인 가격은 먼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10만 달러까지 붕괴된 건데요. 사실 비트코인,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증시를 움직이는 건 두 개의 심장이 있거든요. 하나는 실적, 하나는 유동성. 그런데 코인의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유동성이군요. 유동성에 따라 움직이는데 FOMC 아까 말씀드린 거기서 유동성을 약간 조금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코인 가격은 먼저 떨어진 경향성이 있습니다. 교수님, 코인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렇게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시장에 지금 많이 급락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금이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는 것처럼 네. 비트코인도 안전 자산처럼 인식되는 이제 그 어떤 그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그런 인식이 있는데 사실 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면 비트코인하고 주식 가격하고 상당히 동조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AI 버블 붕괴 가능성, 그게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글을 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그 주식시장에서 AI 버블이 꺼지게 되면 그게 비트코인에 의해서 보완되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 시장으로 더 위험이 확대되면서 금융위기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형태의 분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우리 증시 이렇게 미국 증시 영향력이 큰데요. 지금 미국 안의 분위기는 또 심상치 않습니다. 아까 잠깐 셧다운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선 연방정부 셧다운, 그러니까 업무 정지 사태가 지금 한 달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부업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I'm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when the shutdown is over, just resuming my job. 아, 네. 이분이 보니까 핫도그를 지금 부업으로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공무원이에요. 근데 지금 부업으로 넥타이를 메고 이런 상황이네요. 네, 일종에 보자면 시위를 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지금 그 파는 모습을 보시면 네. 양복을 입고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네. 본인이 출근할 때 복장 그대로 와서 핫도그를 핫도그 팔고 있는 장사를. 겁니다. 네. 이제 셧다운이 되면은요 월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자면 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셧다운 상황을 빨리 좀 마무리해달라. 라는 것을 좀 인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핫도그 장사를 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네. 같네요. 그리고 이 셧다운이 미국 저소득층한테도 영향을 바로 미친다고요, 교수님? 예, 그렇죠. 이게 그 지금 연방 정부가 작동을 안 하게 되면 지금 애초에 지금 셧다운이 발생하게 된 것도 미국 공화당이 그 건강보험 관련해 가지고 저소득층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했더니 이걸 공화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네.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지금 연방 정부에서 저소득층 상대로 스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 식사나 이런 거가 잘 안 되는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그것도 중단된 상태였는데 일단은
법원에서 그거는 불법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다라는 네. 뉴스도 나왔었던 것으로 네. 이제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가장 큰 영향을 네. 미치는 상황이다라고 뭐 말을 보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4,200만 명에 주는 건가 봐요. 이게 끼니가 끊긴다고. 네네.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이 셧다운 사태가 과거에도 있긴 했는데 지금이 가장 최장이 될 거라면서요, 역대 최장? 놀랍게도 그 직전 최장은 트럼프 일기 때였습니다. 아, 예. 네, 이번 트럼프 행정부 때 들어서 더- 2기 때 이제 더 긴 셧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민주나 공화나 지금 양쪽이 다 날선 입장을 세우고 있어가지고 네. 셧다운이 뭐 조만간 끝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셧다운 상황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여론조사보다도 더 정확한 결과를 내놓고 있는 게 폴리마켓이라는 예측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그 참여자들이 자기 돈을 걸고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하는 시장이거든요. 아, 예. 제가 방금 전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이제 다음 주에 셧다운이 끝날 것 같다라는 예측이 33% 정도 되더라고요. 그나마 제일 높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보다도 더 높은 게 11월 16일 이후가 될 것 같다가 더 길게 보는 거군요. 30% 후반대였습니다. 네. 더 길어 정말 역대 최장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헬로윈인 지난달 31일에 자신의 리조트에서 호화 파티를 또 개최를 해서 그게 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왜 하필 저는 약간 논란을 만드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 1년 정도 살아본 경험이 있는데 정말 미국인들은 할로윈의 진심입니다. 정말 그 집을 한 달 전부터 꾸미기 시작하고 뭐 네, 난리가 나거든요. 네.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할로윈의 진심인 미국인답게 지난달 네. 31일에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 파티 주제가요. 작은 파티 한 번 한다고 아무도 죽지 않는다. 리틀 파티 네버 킬드 노바디인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라고 보자면요. 위대한 개츠비라는 스콧 피츠제럴드의 소설이 있죠. 되게 명작으로 칭송을 받는데 13년에 이제 그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네. 여기에 사운드 트랙 제목에서 갖고 온 겁니다. 이게 보자면 그 재즈 시대의 화려한 복장을 한 참석자들이 눈에 띄는데 이게 언제냐면 1차 대전 후부터 20년대까지예요. 이때가 언제냐? 미국이 엄청나게 호황을 누리던 시절이었습니다. 미국의 엄청난 호황을 누리던 시절에 그런 복장을 하고 네, 온 맞습니다. 거군요. 드레스 이때가 코드가. 호황이라는 것을 네. 보여주는 게 뭐냐면 향락과 사치, 굉장히 복장들이 막 너무 호화스럽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시기가 언제 막을 내렸냐? 그 다음에 바로 대공황이 왔습니다. 우리가 블랙 먼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필 이 파티를 연 게 타이밍이, 네. 타이밍이 지금 이런 파티 열고 나서 지금 미국 증시에서 약간 AI 버블론 나오고 있는 모습이 마냥 좋게만은 보이지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경주 에이펙이 있었고요. 정상회담들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한 주를 뜨겁게 달궜는데요. 지금도 그 후속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정관 산업장관의 문자 메시지, 관세 협상을 주도했던 김정관 장관의 문자 메시지가 카메라에 포착이 되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살면서 터프하다는 소리를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분한테 들어가지고 이 가문의 영광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해서 그 기울어진 정도를 제가 생각에 약간 해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고생했다고 하지만은 전 아직도 개운하진 않고 좀 씁쓸함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협상의 원칙이었던 국익 우선 원칙을 우리의 소중한 3,500억 불이 실제 프로젝트의 선정과 집행되는 과정에서도 철저히 적용되고 우리나라와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더 긴장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그 문자 메시지 화면입니다. 어제 한 회의에서 지금 관계장관 회의에서 참석한 김정관 장관의 문자가 카메라에 이게 잡혔는데요. 고 기자, 이거 보니까 관세 인하 시기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8.7일 대신에 뭐 이런 메시지가 보여지면서 이 말이 뭘까 이런 추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8월 7일이요. 미국이 우리나라, 일본, EU 등에 대한 상호 관세를 최종 확정하고 공식 통보한 날입니다. 8월 7일에 통보가 됐었는데요.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7월 말에 이제 관세 협상을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8월 7일 통보한 날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 관세 협상을 이제 마무리했잖아요. 네. 자동차 관세가 가장 문제인데 요거가 지금 현재 25%인데 그간 자동차 관련 수출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25%가 아니라 15%로 8월 7일부터 소급 적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아마 미국 쪽에 제안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안을 한 이유가 뭐냐면 앞서서 보니까 미국과 EU가 7월 말 협상 타결했고 그리고 9월 20일자 연방관보 통해서 EU 미국 자동차상 관세 8월 1일자로 소급해 준다라고 했거든요. 그걸 이제 갖고 와서 우리도 EU처럼 소급해 달라라고 네. 우리가 요구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 소급이 좀 잘 안 되는 분위기도 네, 좀 맞아요.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 발표에 네. 따르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8월 7일 아마 문자를 보니까 요구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 자동차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받는 방안이 아마 확정된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그 싱크 한번, 그러니까 목소리 한번 들어봐 보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그리고 김정관 장관의 어제 약간 소회 같은 걸 밝힌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상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을 했다. 그래서 약간 씁쓸하다 이런 말까지 좀 덧붙였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좀 짐작해 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방금 방송에서 그 김정관 장관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그 가문의 영광이라고 터프한 협상가였다고 해서 그 칭찬으로 받아들이는데 네. 그 상대가 더 터프한 트럼프였기 네. 때문에 이제 더 영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뭐 그 문자도 그렇고 일단은 이게 소급을 사실 8월 7일까지 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그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되게 강한 조건을 내밀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동의할 수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지금 일단은 뭐 11월 1일까지 소급하면은 소급하면은 뭐 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뭐 관련해서 내용은 오늘 아니면 이번 주 중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있으니까 또 나오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주 에이펙 후속 여진이라고 할 수 있으면 또 황남빵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 드셔보셨을 텐데요. 이게 빵 안에 팥이 잔뜩 들어가 있는 빵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맛있게 먹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인기가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웃돈을 붙여서 되팔거나 아니면 유사상품 주의보까지 지금 네. 나오는 상황이에요. 제가 사실 6월 달에 경주 여행 갔었거든요. 네. 이게 문제에 황남빵 봉점을 가서 황남빵을 사 먹어봤습니다. 드셔보셨군요. 네. 그 뒤에 보시면요, 그 황남 팥을 이렇게 쌓아놓고 수작업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 직원들이 공장 자동화가 아니라요, 직원들이 사람이 일일이 하나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량을 만드는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평시에는 괜찮은데 이 시진핑 주석 덕분에 너무나 인기를 끌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가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서 주세요 하면 바로 바로 받아왔거든요. 받았고. 네. 근데 지금은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현장에서. 합니다. 현장에서 너무 그리고 많이. 온라인으로 주문해도 뭐 이달 말이나 배달이 네,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들었어요. 대로 이게 다 네. 수작업으로 하는 거라서요. 너무 지금 주문이 밀려 있어서 이달 내야 이달 말에야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사 쇼핑몰들이 생긴 거죠. 우리가 황남빵 맞아요 이러면서 우리는 대신 이제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 황남빵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유사 쇼핑몰에서 사는 경우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황남빵이 해당 업체 측에서 우리 황남빵은 우리 쇼핑몰에서만 팝니다라고 네. 공지를 내걸기도 했고요. 어떤 곳에서는 이제 너무 좀 이런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이걸 빨리 뭔가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웃돈을 얹어가지고 파는 사례까지 적발되기도 하고 지금 그야말로 황남빵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 빵은 1939년에 경주에서 처음 만들어진 팥빵이라고 합니다. 현재 3대째라고 하는데요. 경주 에이펙을 앞두고 미국 CNN에 이 황남빵이 소개가 됐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주빵이라고 하는 건데 한번 드셔보시죠. 이것도 좀 보기 어려운 스타일이긴 한데 정말로 맛이 괜찮습니다. 오늘 저녁을 안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저녁을 대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펙 경주에 오시면 10중 8구는 반드시 이 빵을 드시게 됩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여기에 황남빵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답을 한 거네요, 교수님.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지금 그 저희 캐대헌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 우리나라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성공을 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성공 요인을 우리가
한국적인 것을 어떤 그 해외의 것에 맞춰서 한 것이 아니고 한국적인 것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그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처럼 지금 뭐 우리가 프랑스 디저트, 뭐 마카롱이나 뭐 카놀레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즐기는데 황남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팥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한국적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외국인들이 그걸 좋아할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게 지금 이제 선호가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마카롱이나 뭐 카놀레처럼 우리나라 황남빵도 세계적인 그 디저트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황남빵도 경주 에이펙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고요. 또 한 곳 대박이 난 곳이 있죠. 깐부 치킨입니다. 젠슨 황이 다녀간 이 삼성동 매장은 좋은 기를 받겠다라는 시민들의 발걸음으로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30분 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았던 자리에서 치킨 먹으면서 좀 좋은 기운 받으려고 그렇게 왔습니다. 혹시나 하고 와봤는데 기념이 될 만한 그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네,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전화기를 내려놨어요. 일단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네, 지금 뭐 젠슨 황이 앉은 자리는 지금 1시간밖에 못 앉는다고 해요. 뭐 너무 많이들 앉고 싶어 하시니까 그 정도 제한을 두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네. 아까 인터뷰가 나올 때 그 점주분 뒤에 있는 게 바로 젠슨왕, 이재용, 정희성 회장이 지금은, 사인을 한, 나오네요. 사인을 한 겁니다. 네. 사진도 이미 다 사진은 다 걸어놨네요. 걸어놓고요. 네. 그리고 이 자리가 바로 그 3인 회동이 있었던 자리다라고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역사적인 자리잖아요. 그 어떤 언론은 그런 평가를 하는데 글로벌 비즈니스의 역사적 순간이었다라는 이제 표현까지 쓰는데 그 역사적 순간의 현장을 와서 즐길 수 있으니까 사람들의 인기가 많은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낮부터 저녁까지 이 매장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젠슨 황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젠슨 황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존재감을 주고 갔어요. 예, 그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저도 젠슨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돼가지고 이 젠슨왕이 대만에서 가난한 그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네. 되게 그 거친 환경에서 성공을 거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젠슨왕의 인기가 뭐 더 커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깐부치킨은 정말 밀려드는 손님으로 행복한 비명이다. 젠슨 황 세트도 만들었다면서요? AI 지금 깐부, 보이네요. AI 깐부네요. 깐부라고 하는 그 세트 메뉴 등장했고요. 네. 당시 이제 그 3인이 시켰던 메뉴를 이제 그대로 조합해가지고 메뉴를 출시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소위 말하는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보이네요. 하고 있고요. 네, SNS에는 또 뭐 치킨판 엔비디아 효과다. 참 말도 재밌게 맞습니다. 짓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그간 사실 치킨 브랜드 평판 1위는 BBQ였는데요. 네. BBQ가 여기서 좀 아쉽다고 하죠. 근데 여기 또 SNS에 이 넋두리를 올려갖고 또 이게 다시 또 화제라고 합니다. 네, 어떤 그 BBQ SNS 공식 담당자가 네. 자기 개인 계정에다 넋두리를 올린 거예요. 아. 일요일 날 백날 기획하고 올리면 뭐하나 젠슨왕 안 오는데 네, 라고 지금 올렸습니다. 이 화면이네요. 이게 네, SNS 맞습니다. 내용인데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본인이 끝까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SNS 계정을 관리하는데 본인이 백날 관리해봐야 깐부치킨 같은 건 젠슨왕 한 번 오면서 완전 엄청난 마케팅 효과가 있었잖아요. 네. 재밌는 게 주말엔 개인 계정으로 신세한탄이나 하지 내일 회사 계정으로 또 뭐 올릴지 고민해야 된다. 네. 마케터로 살기 어렵다. 네, 지금 또 월요일 회의 들어갈 생각하니 벌써 힘들다. 근데 뭔가 이게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멘트인 것 같습니다. 모든 직장인들의 공감대를 자아낸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마케팅인 거죠, 교수님? 그렇죠. 아, 예, 그럼요. 그래서 상당히 큰 마케팅의 계기가 마련이 됐었던 네. 거고.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그 지나가지 않고 보다 장기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깐부치킨이 그런 메뉴도 또 새롭게 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속초 가보면은 이제 만석 닭강정 유명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은 그 옆에 만석 닭강정 줄 엄청 긴데 그 옆에 또 이제 다른 브랜드의 있어요. 닭강정집이 네네.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석 닭강정 때문에 그 집도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렇게 좀 폭넓게 산업으로 보면 우리 그 치킨 업계가 전체적으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 또 하나 교촌 치킨이 여기서 에이펙 공식 협찬사였다고 해요. 거기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이제 그 에이펙 때 지원도 하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물론 교촌이 지금 치킨 업계에서 1위인가요? 그 깐부치킨 같은 경우에는 배달을 잘 안 하는 네, 것 저 같고 17위였더라고요. 배달의 예. 배송이. 네. 그래서 이제 교촌 치킨은
주로 배달 위주로 배달해서. 이렇게 예, 하는 예. 건데 그래서 그 시장이 다소 이렇게 분리가 돼 있으니까 네. 뭐 이번 에이펙의 혜택은 크게 누리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그 치킨 업계의 어떤 성장의 혜택은 같이 아마 누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황남빵 그리고 깐도에 이어서 또 볶음 김치도 이번 에이펙에 좀 등장을 했습니다. 그 후일담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건 아랍에미리트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가 여기에 매료가 돼서 집에 싸가지고 왔다고 해요. 네, 이게 부산 아단티 코브라는 곳에 투숙했는데요. 이 왕세자가 묵은 그 숙소가요. 460평 크기라고 합니다. 아, 네. 국내 최대 규모 객실이네요. 네, 국내 최대 네. 규모 객실에서 왕세자의 위엄을 자랑하듯 여기서 묵었는데 네. 이분이 볶음 김치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 했대요. 아. 그래서 호텔 측에다가 특별히 요청해가지고 이게 이걸 좀 갖고 가고 싶다라고 했더니 호텔 측에서 이게 사실 김치를 비행기 싣고 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진공 포장해서 선물로 줬고요. 그러면서 호텔 관계자 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대표단이 물었대요. 이게 너무 좋아하니까 왕세자가 아니 도대체 어떤 비밀 재료가 들어갔느냐라고 했더니 호텔 직원의 답변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정성, a lot of heart라고 표현을 해서요. 네. 이른바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이런 K푸드가 전 세계에 더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에이펙이 정말 K푸드, K컬처 모든 거에 관심을 끄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동원 교수, 고란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뉴스 라이브 이어집니다. 실시간 관심을 끄는 화제의 뉴스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시정연설 직전에 사전 환담이 있었죠. 어제는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리지 못했던 그 모습 한번 들여다보시죠.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대표들 또 오부 요인도 동석을 했고요.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문제를 두고 여당과 불편한 기류가 흘렀던 조희대 대법원장도 참석했는데요. 대통령이 특별히 감사 표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정말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 속에 에이펙을 잘 치러냈는데 우리 대법원장님을 포함해서 헌법재판소 성공적으로 끝난 에이펙에 기관장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다. 지드래곤이 공연했던 지난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또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죠. 두루 사의를 전한 이 대통령이었습니다. 또 지난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 뒤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조국 대표도 화제였습니다. 비례로 12석만을 가진 자당을 두고 영세정당이라고 비유하면서 분위기를 풀었다고 하는 비공개 환담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대통령은 별다른 말 없이 그냥 웃었다고 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사전 환담뿐만 아니라 시정연설 전체를 보이콧한 어제였죠. 별개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는 적극 참여할 방침입니다.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 첫 국정감사도 마무리됐죠. 늘 그랬듯이 민생보다 정쟁에 치우쳤다는 이번 국감. 최대 격전지였던 법사위의 추미애 위원장은 국가무의 병원을 찾았답니다. 이렇게 안구에 실핏줄이 터졌다면서 특히 왼쪽 줄의 고성과 고함 때문에 귀가 먹먹해지는 이상 증세도 생겼다고 얘기했는데요. 왼쪽 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 말하는 것 같죠? 물론 그 줄 끝에는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최혁진 의원도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파열음이 끊이지 않았던 법사위. 마지막 날까지도 고성과 막말이 오갔는데요. 국감은 끝났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거세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원하면 트럼프는 지지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지난 일기행정부 때 백악관의 NSC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인물인데요. 우리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비롯해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핵 관련 발언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한국과 일본의 미국의 해구산이 보장된다는 점, 갈 길이 멀다 이런 전제가 달리긴 했지만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처럼 마냥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요지입니다. 한편 미국은 트럼프 2기 들어 처음으로 석탄, 철광석 등 대북 제재를 추진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의 유화책과 압박을 병행할 거란 관측인데요. 국정원은 이번 에이펙 전 물밑에서 북한이 회동을 준비한 동향도 확인했다면서 내년 3월을 기점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월드컵 4강의 주역, 이제는 78만 유튜버죠. 이천수 씨가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천수 씨를 고소한 사람은 평소 호영호재할 정도로 친했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에 금전 문제로 사이가 틀어졌다고요.
생활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서 1억 넘게 송금을 했지만 이 뒤에 연락이 끊겼고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외화 선물 거래 사이트에 투자를 권유하면서 수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챘고 이걸 받지 못했다는 게 지인의 주장인데요. 이에 이천수 씨는 그냥 쓰라고 준 돈인 줄 알았다. 그리고 투자 권유권도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한번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의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한쪽은 두둔하고 또 한쪽에선 비판 목소리가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우선 해당 발언 먼저 한번 듣고 오시죠. 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하셨고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그러셨습니다.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차마 검찰 가서도 안 했던 말인데 이제는 말하겠다. 작심한 듯이 꺼냈던 곽 전 사령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친구들끼리 있다가도 이제 이런 종류 얘기 많이 합니다. 총 얘기는 안 하다도 너 진짜 죽는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왕왕 하죠. 이웃끼리 싸움할 때도 합니다. 실제 싸움할 때도 농담으로 할 때도 있고. 실제 친구들과 싸우다가도 농담으로 이런 말 주고받기도 하기 때문에 맥락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사살은 농담이고 비상계엄은 엄포용, 내라는 장난이었냐, 이런 정청래 대표의 SNS 글,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가 거셉니다. 물론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조금 저희 방송 전에 들어온 소식도 전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2차례 샤넬 가방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공직자 배우자로서 신중히 처신했어야 한다면서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대통령의 직무 권한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대가성은 부정을 했습니다. 관련 소식이 또 들어온다면 저희가 추가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하고 사나 뭐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원솔의 오늘 뭐사니 이어집니다. 자, 오늘은 계절에 걸맞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박물관, 미술관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이죠. 무료로 전시 관람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있어서 저희가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실 유지성 KB금융지주 차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9월이었죠. 이 KB금융그룹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국립박물관, 미술관의 관람 무료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이 공익을 좀 도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차원의 이야기가 있을 텐데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될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국 45개 국립박물관, 미술관에서 전시 체험과 그리고 관람을 말 그대로 무료로 좀 이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보통 무료 관람 프로젝트라고 하면 지역이나 이용 대상이 좀 한정적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네. 어린이나 청소년 가족에 이르기까지 KB 스타뱅킹 국민지갑에서 신청하시고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용자면 신청을 하면 다 지금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앱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셨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9월 17일부터 12월까지 일단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일단 지금 나들이 하기 참 좋은 계절인데 뜻깊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있는 집에서도 박물관들 많이 데려가려고 하실 텐데 요즘 또 고물가 시대다 하는데 나들이 비용 이런 것도 걱정이 되는데 솔깃하게 들으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업 대상에 포함된 박물관이 어떤 곳인지가 궁금한데 무료로 갈 수 있는 박물관들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네, 간략히 소개드리자면 어린이 단위 관람객들이 아무래도 많이 찾는 서울 상상나라부터 부산 영화체험박물관이나 경남에 위치한 그 산청박물관 그리고 강원도에 위치한 별마로 천문대까지 전국에 걸쳐 많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좀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혹하는 곳이 많은데 차장님께서 직접 다녀오신 곳도 있을까요? 네, 최근에 오이도에 자녀와 함께 방문할 일이 있어서 시흥 오이도 박물관에 좀 방문을 했었는데요. 선사시대 바닷가 생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접수된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가장 신청 열기가 뜨거웠던 곳은 1위는 둘리 뮤지엄이었고요. 아, 둘리 뮤지엄. 네, 2위로는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그리고 종로에 위치한 종로 구립 박노수 미술관이 있었고요. 그리고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이나 공룡 박물관 순으로 많이 찾고 계십니다.
특히 서대문자영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사내에서 신청이 언제 열리는지 문의가 쇄도할 정도로 임직원들의 호응이 네, 좋군요. 임직원 호응도 굉장히 높고요. 네. 운영하면서 조금 놀라웠던 점은 직접 이렇게 자녀와 다녀오셨던 분들이 커뮤니티나 블로그에 글을 많이 올리시면서 네. 신청 열기가 좀 더 뜨거운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이제 둘리 뮤지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어린 자녀들 둔 집에서는 정말 많이들 인기를 좀 끌고 있는 그런 곳일 텐데 특히 여기는 또 지난달에 문화의 날 앞두고 현장 이벤트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을까요? 근데 아이들이 이게 단체로 오는 게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둘리 그 캐릭터를 보고 또 네. 찾는 아이들이 많아서 정말 인기가 뜨거웠었습니다. 둘리라고 하면 사실 저희 세대의 전유물 같이 느껴지는데 네. 요즘도 그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나 봐요. 네, 캐릭터라고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신청 건수 인기가 높은 지역 중에서 말씀을 해주신 곳이 종로구립 박노수 미술관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사실 요즘은 미술 애호가분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이 부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미술관들은 또 어떤 곳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경제정선 미술관을 또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울산 시립미술관이나 또 제주도의 대표적인 김창렬 미술관 그리고 제주 현대미술관 등 총 8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곳들도 지금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금융사와 또 박물관 또 미술관의 만남이라고 하면 생소하게 많이 여기실 것 같은데 그룹 차원에서 그간 또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맞습니다. 꼽을 수 있는 게 이제 최근에 있었던 신진작가 발굴 지원 사업일 것 같은데 이런 사업에 대한 배경도 궁금해요. 어쩌다가 이렇게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네, 금융이 문화예술하고 어떻게 호흡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네. KB금융이 찾은 건 공존과 좀 상생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의 본질이 성장에 돕는 일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신진 작가분들은 아무래도 본인의 전시 기회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이런 새롭고 낯설고 신선한 시도에 많은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 더 나아가서 미술의 발전을 좀 이끌고 예. 금융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술 저변 확대 차원에서 정말 이제 의미 있는 말씀이신데 사실 그 진정한 의미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 이런 것들이 꾸준히 지속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지금 이거 보고 계시면서 처음 알게 된 작가님들께도 앞으로 기회가 있을까요? 네, 이게 단기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또 내년에 할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프로그램을 보시는 많은 작가님들이 KB와 함께 할 수 있는 네. 기회를 갖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또 좋은 작가님들의 면면을 저희가 또 알아볼 수 있고 또 발굴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미술계에 대한 관심과 투자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키아프라고 하면 이제 정말 명실공히 국내 최대의 미술 축제, 또 아트페어라고 할 수 있는데 2년 연속 여기에 리드 파트너로 참여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금융업계로서는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여기엔 또 맞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키아프는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예. 한국미술의 세계화 또 신진 작가의 등용문 역할로 앞장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인데요. 네. 한국미술의 저변 확대와 더불어서 문화예술을 좀 많은 분들하고 즐기기 위해서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리드 파트너사로 2년 연속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단순히 아트페어를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신진 작가분들의 작품을 조금 같이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네. 전시 공간인 KB 아트 스타디움을 함께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작품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슨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드 파트너라고 하면 단순히 투자를 넘어서 이제 페어 전반의 어떤 기획과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요즘은 이제 젊은 세대에도 미술품을 많이 또 감상하고 또 소장도 하고 있잖아요. 네. 제 주변에도 이제 점점 더 키아프 간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추세 속에서 이 젊은 층 또 MZ 세대들을 또 염두에 두고 리드 파트너로서 기획했던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실제로 많은 MZ세대 분들이 방문을 해주셨고요. 네. MZ세대는 단순히 전시장을 방문하는 목적이 아니라 예. 본인의 방식으로 경험을 해석하고 또 기록하는 콘텐츠의 장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페어는 보는 미술에서 조금 오감으로 느끼실 수 있게끔 KB 특별관을 제작을 했고요. 네. 특별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진 작가분, 저희 특별상 수상하신 네. 이다연 작가님과 함께 별의 순간을 주제로 익숙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순간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체험존을 구성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이 이루어지나요? 오감을 만족한다고 하면? 네, 들어가시면 일단 이다연 작가님의 그림을 조금 이렇게 체험형으로 보실 수 있게 예.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삶의 그
주는 그런 메시지라든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가 깜짝 이벤트로 네. 그 메시지를 또 기록하신 분들에 한해서 사진을 또 남겨드리는 네,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체험형, 또 참여형 네. 또 프로그램을 MZ들이 염두에 두고 기획을 하셨다는 말씀.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삼성그룹이 설립한 곳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이 리움미술관에서도 이제 골드앤와이즈 뮤지엄 데이를 개최하기도 했다는 소식인데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키아프에 이어서 리움미술관과의 협업도 좀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진행했었던 KB 골드앤와이즈 뮤지엄 데이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이 문을 닫는 월요일을 좀 활용해서 고객분들을 초청해서 오롯이 미술 작품도 감상을 좀 하시고 그런 저희가 전문가를 초청해서 아트 강연도 진행하는 네, 그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휴관일에 따로 초청해서 보면 이제 좀 한적하게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감상 기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게 이제 제공했던 시간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미술 분야를 중점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관심을 두고 투자하고 또 활성화를 노리는 그런 분야들이 이제 문화예술 분야라고 하면 미술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네. 미술뿐만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미술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음악이나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국민과 소통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음악의 경우에는 작년에 진행했었던 국민 함께 콘서트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계열사인 은행에서는 네. 저희 올해로 34회째로 맞는 KB 창작 동화제 시상식이 좀 열려서 동화제요. 네,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신진 동화 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뭐 콘서트에 뭐 동화제 시상식까지 여러 문화 영역들 또 공연을 매개로 이제 사회와 상생하고 또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라는 바람이신 것 같은데,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을지, 그리고 또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자유롭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왜 KB가 미술의 진심인지에 대해서 조금 저는 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네네. 같은데요. 창과 결이라는 좀 두 단어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미술은 언어가 달라도 이미지와 또 분위기로 기억되는 장르이다 보니까 미술을 매개로 고객과 좀 깊고 더 감성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술과 금융은 같은 결로 흐른다라는 공통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결인가요? 네, 앵커분도 그 좋은 미술 작품 보면 자유롭고 또 해방된 느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물지만 있어요. 네. 네, KB금융도 고객의 삶의 그 전 여정에서 경제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점에서 네. 미술도 금융도 또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이 주는 어떤 카타르시스를 금융을 통해서도 좀 주고 싶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KB가 어떻게 또 하고자 하는 네네. 프로젝트를 좀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K-팝 데몬 헌터스 열풍이 국중박 인기를 또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렇죠. 것처럼 네네. 네, KB 앞으로도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그 숨은 K컬처라든지 문화예술을 발굴해서 고객들이 편하게 문화예술을 방문하고 네. 또 풍요로운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업 차원에서 단순 이윤 추구 또 판촉을 넘어서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를 키워나가는 그런 프로젝트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가 건강한 프로젝트로 오래오래 자리 잡고 지속할 수 있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KB금융지주 유지성 차장님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